반갑습니다. 문쌤 국어 논술 문쌤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2강 김소월의 접동새하고 김광균의 수천리라는 작품 두 개를 해볼 건데요. 아마 접동새라는 작품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보신 분들도 많고 또 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다룬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작가 자체가 김소월이라는 작가가 우리에게 좀 많이 익숙한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해설을 좀 참고를 해볼게요. 이 작품은 한해 정서를 바탕으로 고전소라에서 모티프를 차용했다. 거의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주제 뭐야? 한이 한. 여기 나오는 누이의 한이고요. 또 고전소라를 차용해서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김소월은요, 민요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민요시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요적이고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어떤 작품들을 많이 쓴 분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설화의 내용은 되게 슬픈 내용인데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함께 살던 가족이 이제 행복이 깨어지고 의붓 어머니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그 의붓 어머니, 우리 흔히 계모라고 하죠. 계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의붓어미나 어머니나 계모가 들어와서 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고요. 거기서 뭐가 밥 먹가 불화와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니까 어쨌든 의붓어머니는 전처의 자식들을 구박을 해요. 그리고 시기까지 합니다. 어, 되게 질투심이 많은 의붓어머니였던 것 같고요. 여기 누이가 이제 아래 동네에 그 되게 잘생기고 멋진 남자한테 구원을 받고서 시집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의붓어미가 그런 어떤 누이를 굉장히 시샘을 해가지고 장롱 속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버리죠. 그래서 막 불에 타서 누나는 죽게 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장롱 속에서 새가 한 마리 휙 날아가요. 그 새가 접동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누이가 접동새가 된다 하는 거고요. 의붓 어머니도 결국 이제 원님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죠. 옷장에 넣고 불질러 죽입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새가 한 마리 휙 날아가는데 그게 까마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낮에 활동할 때는 누이가 못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의붓 어머니가 되게 무서웠었는데 어, 어, 죽어서까지도 이제 의붓 어머니가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까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밤이 되면 밤이 되면 날아와서 그 오렉 동생들의 주위를 맴돌면서 슬프게 운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 설화입니다. 되게 가슴 아프죠. 음, 되게 어, 뭔가 신데렐라 이야기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약간 장화홍련 그 느낌도 좀 들어있고 그래요. 어쨌든 언젠가 한번 요 모티프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적인 정서를 표현했고 우리 문학의 어떤 전통적 정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적 정한 또는 전통적 정한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접동새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워낙 익숙하고 또 뭐 우리가 이제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는요. 세세한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 그랬는데요. 일단 김소월 씨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문보, 사문보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보 개념이 좀 없다 보니까는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사음보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어, 국어 전공을 할 건 아니니까 그걸 일일이 따지지 말고 그냥 상문보 민속은 하죠. 그러니까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예요. 음. 어떤 일 진두강 가람가에 선생님 살던 누나는 이름은 사음보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음보라고 하는 것이 음악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 그렇게 읽으면 우리 음악에 좀 안 맞는 형태가 돼요. 두 번째는 글자 수가 7호조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야. 자, 7호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요 7호조 기반에서 뭔가 이제 변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7호조 기반의 변주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우레비 접동은 글자 수가 4글자 그리고 6글자 그래서 7호조에서 하나씩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약간 좀 빠른 움직임인 것 같고 아우레 접동 어떤 접점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돼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음성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의성어라고 보는 거죠. 새 소리를 흉내냈고요. 특히 이 아우레비는 아홉 오레비를 좀 빠르게 발음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그 김소월 시인이 평안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사투리의 어떤 발음이 좀 섞인 그런 소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홉 오랩인데 아오랩이 약간 뭔가 아우르르 음악적이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들죠? 그래서 아오랩이 접동.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가랑은 강이에요. 강. 그러니까는 잉여조 표현이죠. 이미 진두강에 강이 있는데 뒤에 또 가람이 나왔으니까 뭐 잉여냐 아니냐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죠? 진두강이 충청도 쪽에 있는 아예 서울하고 경기도 그러니까 그 북한하고 서울하고 이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게 진두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배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진두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뭔가 향토적인 정서, 향토성을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7글자, 5글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7호조 기반으로 했습니다.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왜 우느냐?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락가에 살던 누나는 똑같이 살던 누나는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유사 구조가 아니라 같은 구조의 반복이에요. 어쨌든 이때 누나라고 하는 존재는 거리감이 있는 누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옆 동네에 살던 누나는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약간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특정성이 좀 강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의붓오비 시샘에 죽었습니다. 왜 이 특정성을 강조하냐면요. 3년, 4년 가면서, 4년 가면서 그 누나에 대한 어떤 정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2년하고 3년에서 누나는 그냥 옆 동네 살던 누나 한 다리 건너는 누나. 그래서 거리감이 좀 있는 누나이고 또 특정성이 있는 누나이라면 여기서는 누나라고 불러보랴라고 하면서 이 누나가 좀 옆 동네 살던 누나가 아니라 우리 누나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뒤에는 실제로 우리 누나는 하면서 표현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 누나가 우리 누나가 돼버리는 거야. 즉, 옆 동네의 누나가 우리 민족의 누나이고 보편적인 우리 민족 정서를 가지고 있는 누나로 발전하는 거죠. 보통 누나라는 저는 뭐 누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누나라는 그 느낌이 주는 그 뭐랄까 우리 집에서 엄마를 대신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그 모성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그 밑에 깔고 있는 한이나 슬픔, 비극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 동네 누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우리 누나였던 거죠. 그죠? 자, 오불서로 매우 서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제 이중적이죠, 그렇죠? 왜냐면 실제 그 스토리 속에서의 누나가 서러운 거죠. 나는 굳이 서러울 일은 없어요. 옆 동네 누나가 그랬대. 아, 그랬구나. 아, 슬프다 정도인 건데 이게 우리 누나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누나라고 불러보랴라고 난 다음이니까는 그 서러움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의 어떤 서러움, 누나의 정서, 누나의 어떤 서름이 화자에게 전이가 된다. 어, 또는 화자에 와서 더 증폭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의 어떤 서름이 내 서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나니까. 그래서 죽어서 적동세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랩 동생을 줘서 아홉 오랩 동생이니까 아오랩이 이렇게 좀 빠르게 발음되는 것 또는 이게 이제 약간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일종의 그 라임 조직 창조적 재구성 같은 건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안 대단하네요. 그렇죠? 아홉이나 되는 오랩 동생이니까 오랩이와 동생이 오빠와 동생.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오빠고 몇 명이 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남 일녀의 집안인 거죠. 어마어마한 집안이네요. 그렇죠? 이 오레비아 동생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길래 누나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음, 자, 너무 감정이입하면 안 되고요. 자, 아홉이나 남아들어. 그만큼 누나가 건사하고 누나가 뭐라고 할까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됐던 그런 동생들이 많았다는 거고 그만큼 누나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자 자는 밤이 깊으면 삼경 알죠 그쵸 11시부터 새벽 1시 한밤중에 이산저산 올라가며 슬피 웁니다 그래서 오불소로하고 슬피 웁니다에서 화자가 좀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밤이라는 시간도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비극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떳떳하게 환한 대낮에 나타나서 동생들이나 오래비를 위해서 울어주지 못하고 밤이 되어서 기껏 몰래 몰래 숨어서 우는 그런 누나의 모습. 아마 그래서 더 서러움과 슬픔의 정서가 좀 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요 정도, 전체적인 맥락 이해했으면 됐을 것 같고요. 우리 재원생 학생들한테는 또 조금 더 자세한 풀이가 나갈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작품으로 가볼게요. 김광윤의 수철리라고 하는 작품이네요. 일단 딱 봐도 앞에 김소월의 시하고는 완전히 형태상으로 차이점이 생기죠. 김소월의 시가 굉장히 정돈돼 있고 그리고 되게 눈으로도 음악성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정영시 성격을 보여준다면 이 작품을 딱 보더라도요, 산문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운율을 잡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거고요. 일행 1년짜리예요. 이거 여러 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원래요, 일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단락을 안 나눴기 때문에 일행입니다. 그래서 자, 일행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1년짜리 수설리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해설을 잠깐 볼게요. 이 작품은 누이 동생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을 노래하는 시이다. 누이 동생이 잠든 묘지의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묘사함으로써 누이 동생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누이 동생의 무덤을 살아있는 화자와 죽은 누이 동생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제 묘지가 있다는 것, 어쨌든 누이 동생이 나온다는 것. 자, 그러니까는 김소월의 접동세나 김광균의 수천리는 둘 다 가족의 누이의 어떤 죽음을 다루고 있다 하는 거고 음, 차이가 있다면 접동세는 동생이 누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작품 반대로 오빠가 여동생에게 이런 어떤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지와 무덤, 그 묘지나 무덤이랑 뭐 같은 것이긴 한데요. 그렇죠? 그 묘지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큰 범위의 느낌이고요. 무덤 그러면 그 하나 딱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조금 어감상의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덤에서 누이 동생과 교감을 하고 있다.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감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죽은 자와의 교감이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죽은 자와의 교감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을 때 누이 동생과의 교감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누이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죠. 월명사에 제망매가라고 하는 19제 향가가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요. 전통적인 그래서 뭐 정한과도 연동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학사에서도 또 노이 동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모티프로 작용하는 그런 어떤 큰 줄기도 있으니까요. 이거 말고도 뭐 송수건 선생님의 작품이라든가 보면 누이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자, 제목이 수철리예요. 동네 이름인 걸로 보여주고요. 충청도 지방에 있대요. 그리고 김광균 시인이 실제로 여동생이 일찍 죽죠. 그리고
그 이제 여동생이 했던 사업을 이제 본인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업가로 좀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균 시인은요 모더니즘 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기 모더니즘 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김기림이 모더니즘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소위 이제 퍼뜨리게 되고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김광균, 정지용 같은 분들이 모더니즘 시 운동을 이끌어가요. 정지용 시인이 좀 약간 전통적인 정서, 우리 향수라는 작품 되게 알죠, 죠 그런 걸로 각광을 받았다면 김광균 시인은 약간 그 서구적인 그러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뭐 그 광고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어떤 시들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광고라는 말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모더니즘 중에서도 이분이 주로 이제 지향을 했던 것이 이제 이미지 중심, 음, 또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어, 감각화라든가 이미지의 어떤 특성을 잘 살리는 거. 그 다음에 회화주의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해요. 이제 일종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한 폭의 이 시도 보시면은 한 폭의 그림 또는 한 장의 사진 같은 흑백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을 탁 줍니다. 뭐 흑백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천연색 칼라 사진인데 거기 약간 그 필터링을 해가지고 약간 이 뿌연한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 어떤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돼서 이미지즘과 회화주의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어떤 두 가지의 방법론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산비탈에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옷도 없어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인 가지를 내저었다. 크게 이제 문장이 그 세 가지 내용으로 들어있네요. 우선 산비탈이 등장을 해요. 공간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들국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들국화가 뭐냐면 화나고예요. 화나고. 근데 화나고를 그냥 화나고 아니라 화나고 짝대기 짝 긋고 하고 이렇게 되죠. 시각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나다는 걸 갖다가 글자로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중시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어? 들국화가 화나해. 그러면 이제 들국화가 화나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그럼 이제 요 그림으로 이제 우리 사진 하나 찍어 봅시다. 이제 무덤이 있어요. 예? 누이 동생이 무덤. 왜 큰 데다 그리면 잘 그리는데 그 무덤 옆에 뭐가 있어요? 밤나무가. 그래서 밤나무가 있는 무덤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밤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밤나무가. 그래서 바람이 올 때마다 바람이 슉 불겠죠. 그렇죠? 바람이 슉 불면 바람이 불면은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줬다. 뭐 가지가 있는데요. 가지를 여윈 가지라고 해놨단 말이죠. 여윈 가지. 그러니까 튼튼하고 큰 굵은 가지가 아니라 여윈 가지니까 되게 가녀린 느낌을 주는 거고 이것이 여동생의 이미지를 갖다가 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 밤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동생의 뭐 분신 내지는 여동생의 표상 우리 독서할 때 이제 표상이란 말 많이 쓰죠. 여동생 어떤 표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징하는 그런 존재. 뭐 그러잖아요. 뭐 구체물을 추상화해 놓은 표상입니다. 신입비애죠. 신입비애. 어쨌든 밤나무는 여동생의 모습을 표상한다. 그래서 여동생의 어떤 여윈 모습 그리고 흔들흔들하는 뭐 화자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누이 동생이 먼저 죽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화자 입장에서는 누이 동생이 일찍 죽은 거 우리 이제 요절이라고 하는데 뭐 요절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보통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얘기는 뭐 정상적인 죽음은 아니다. 죽음의 정상이 있나? 어쨌든 뭔가 병이 들어 죽었던가, 뭔가 갑작스러운 죽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되게 서러움이 좀 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미지들을 조금 여기서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법이 쓰였다 하는 점도 하나 생각해 두고요. 그 다음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어, 왜 화자가 어, 슬퍼하는가를 보면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음,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뭔가 보통 이런 거 뭐, 원혼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구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막 방황하는 영혼 같은 것들. 또는 뭔가 안정되지 못한 영혼, 뭔가 사연이 많은 그런 영혼, 그런 느낌들을 줘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여인 가지랑 연결시켜 보면은 뭔가 병이 들고 힘들게 고생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누이를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누이가 아직 갈 길을 못 찾고 떠도는 영혼일 것 같은 그런 어떤 화자의 어떤 걱정, 뭐 이런 게 여기에 좀 반영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무덤 옆에는 작은 시내가 있네요. 은시를 긋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감각하죠. 그죠? 시냇물이 흐르는데 시냇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시냇물이 아주 큰 시냇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되게 얇고 음, 간당간당한 시냇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은색의 실, 그죠? 은실을 긋고 등 뒤에 서거기는 갈대나무 숲을 잎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음, 그럼 여기에 이 떡갈나무가 이제 또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밤나무나 떡갈나무나 약간 좀 수정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같은 활엽숲과 아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제 이번에는 어, 떡갈나무 숲이 이렇게 이제 우거져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숲이 있고 여기에 이제 비석이 비석을 뒤에다 앞에다 세울게요. 비석이 땅땅땅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석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이 비석이라고 하는 것도 어, 누이를 이제 표상하는 매개물인 거죠. 근데 이 비석이 뭐라고요? 노을에 젖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현을 봐야 되는 거죠. 노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시간이 이제 오후 늦게 저녁 무렵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노을은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죠? 보통 붉은 노을. 근데 이게 젖어 있었다 그랬으니까는 감각을 전환시킨 거죠. 그러니까 시각을 갖다가 촉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라고 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쨌든 비석이 노을에 젖어 있었다니까 글쎄요. 노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강적 이미지인 거잖아요. 보통 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되기도 하고 또 슬픔의 이미지와 연결되기도 하고 보통 하강적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뭐예요? 슬픔이나 눈물, 서러움 뭐 이런 것들하고 연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빈 묘지의 물소리가 바로 어우 되게 기네. 볼까요? 어쨌든 흰 나비처럼 그랬네요. 자, 흰 나비.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이야. 이번엔 여윈 거든요. 우리 앞에서도 여윈 가지가 있었잖아요. 밤나무. 밤나무에 여윈 가지가 있었고 이번엔 흰 나비가 여윈 모습을 보여줘요. 흰 나비는 전형적으로 가녀리고 가냘픈 여성을 상징하는 어린 여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김광윤의 또 다른 시에 보면 바다와 나비라는 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바다가 청무밭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나비가 내려갔다가 날개가 젖어가지고 공주처럼 돌아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보면 되게 여위고 가녀린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동생의 모습을 표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한 공중에 자 공중인데 이제 무형 뭐 형태가 없는 공중 그죠? 공중 우리 앞에서도 자 두 번째 줄에 볼까요?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이라 그래가지고 시각화 시켜놨어요. 아득한 공중. 그러니까 뭔가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허공이잖아, 허공. 허공이고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삶의 공간도 아니고 죽음의 공간도 아니고 그 묘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런 공중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와요. 이번에 무형한 공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득한 공중, 무형한 공중. 이 공중은 김소월 씨 같은 경우는 닿을 수 없는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어떤 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자, 자, 흰나비의 체온이 꺼졌다 그랬으니까 뭐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죽음을 상징하고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빈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 묘지가 보여주는 어떤 쓸쓸함 같은 거죠. 노을에 싹 젖어가고 내 아무것도 없고 소리만 죠. 바람소리 휙 하는 거하고 물소리 졸졸졸졸 하는 거. 동생의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 무엇을 속삭였는지. 동생의 가슴 위에 비가 내린다 그랬네요. 여기 이제 동생이 잠들어 있는 게 무덤이잖아요. 지금 무덤에 뭐예요?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당연히 비나 눈 이거 다 하강적 이미지이고, 그죠? 시간의 흐름, 또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방에서 무엇을 소리하는지 별들도 상승적 이미지는 아니에요. 하강적 이미지라고 봐야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별빛이라고 하는 거지. 하늘에 붙어 있지만 그 별빛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하강적 이미지라고 보면 다 하강적 이미지가 중첩돼 있어요. 그죠? 한줌 흙을 헤치고 나지기 부르면 또 시각화 시켜놨고요. 어? 자, 좀 강의하다 보니까 되게 무섭다고 하는 친구 있다. 왜 한 줌 흙을 헤치고 오늘 지금 무덤을 막 헤치고 무덤 속에다가 아니 여동생이니까 이름 뭐로 할까요? 하여튼 땡땡아 하고 부르면 이런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는 시고 문학은 문학이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뜻이야. 만약 동생이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데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박꽃처럼 이미지가 완전 다르잖아요. 한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사위에 스며다. 앞에 그 여동생을 표상하고 있는 거 볼까요? 밤나무 있었죠. 비석 있었죠. 흰나비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뭔가 쓸쓸하고 여위고 그죠? 연약한 그런 느낌인데 한박꽃은 아니잖아요. 한박꽃은. 박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얀색이면서 약간 환한 느낌을 주고 크기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웃을 때 한박 웃음 그러면 굉장히 크게 웃는 웃음을 한박 웃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을 때 그 누이의 명랑하고 쾌활하고 행복했던 그런 모습을 지금 떠올리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좀 어쩌면 이 부분에서 뭔가 누이와의 교감 같은 것들을 화자가 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획을 해치고 누이를 만나려고 하는 직접적인 행동이잖아요. 이 앞까지는 전부 다 정경 묘사란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누이의 무덤가의 모습을 다 묘사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처음으로 화자의 행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가정법을 사용한 거긴 하지만은 그죠? 화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해치고 누이를 만나려고 하는 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이죠. 우리 김춘수의 시에도 나오잖아. 이름을 부르는 행위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한박꽃처럼 눈 뜰 것 같아. 그래서 더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렸다. 자, 여기서도 표현법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러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건데 이게 옷소매에 스렸다 그랬으니까 감각화시킨 거란 말이죠. 구체적 사물처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감각적 전이라고 표현해요. 죄송해요. 감각적 전이라보다는 주관적 찍을까요? 주관적 변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관적 변형.
그래서 주관적 변형을 통해서 추상적인 걸 갖다가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음, 감각화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노을이 젖었다는 감각적 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각인 노을이 젖을 수 있는 촉각적인 어떤 존재로 느껴진 거니까. 그래서 시각을 촉각이라는 감각으로 전이, 그 감각적 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서러운 생각은 감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추상적인 거니까. 이 추상적인 서러운 생각을 옷소매 스몄다, 그러니까 스며들 수 있는 촉각적인 거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관적 변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감각의 변화, 또, 또 대상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더 구체화한다? 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감각의 전이는 아이고, 발음이 감각 대 감각. 어떤 전이 변화를 추구한다면 주관적 변형은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감각화시킨다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 앞에서 해설해 봤던 것처럼 노이의 죽음에서 오는 서러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모더니즘 시인답게 굉장히 이미지화하고 감각화하고 마치 한 편의 그림을 보는 듯한 이런 그런 어떤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도 막 내리고 이래야 되네. 비도 내리고 있고. 뭔가 쓸쓸하고 아마 화자는 아마 이쯤에 서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마치고요. 우리 재원생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자세한 해설지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꼭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안녕.